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거 조서를 이걸로 하나요? 잠깐만. 야, 이쪽으로요? 예, 일단은 이제 그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강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특정 파트나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해독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다시 정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회사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를 창립한 버트 베스킨과 업 로빈스라는 두 분이 이제 20여년간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아이스크림의 양을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버트 베스킨이라는 분은 100kg를 넘는 고도 비만으로 5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업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제 계속 이 회사를 끌고 가게 되고, 결국 이 사람도 비만, 당뇨, 고혈압, 결국은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는 한에서는 치료를 해도 점점 이제 병이 늘어갈 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업 로빈슨의 아들 존 로빈스라는 분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라는 책도 저희가 한번 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 로빈스 아들 존 로빈스라는 분이 이제 그 버트 베스킨이 이제 심장마비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와 이 자기가 따르던 삼촌의 병의 원인이 아이스크림이다,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나 정제 설탕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고 여겨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포기를 하고 집을 나가서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가서 $1,000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채식주의 생활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나와서 이런 책들도 쓰고 채식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는 계속 번창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그런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로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 저희 애들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베스킨 라빈스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회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결국은 해독이 지금의 사회에서 메인 테마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먹거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해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병 하면은 이제 뭐 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이라면 뭐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중풍 이런 계통의 이제 질환들을 다 총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이 병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거는 대한의사학회에서도 지금 생활습관병이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인병이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한테서만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연령이 내려와서 소아당뇨까지 그렇게 따진다면은 성인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돼서 오는 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몸이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음식 문화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생활습관병이 증가가 됐고, 그것이 40대 이상의 성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증가된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병을 20세기 초로 돌아가 보면은 희귀병이었다고 해요. 10만 명에 1명, 뭐 20만 명에 1명 이런 꼴로 발병하는 희귀병이었다고 해요. 당뇨나 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이후에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병들이 증가가 되게 된 거고요. 수화 유병류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가 30년 사이에 3배,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아토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천식은 5배, 그리고 비만율도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아이의 10살에서 14살 사이의 남자의 비만율은 더 높다고 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있는 영양소 확보율은 13.4%밖에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병의 형태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다루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선에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들 중에 하나가 해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성인병 내지는 생활습관병 이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의료비는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문명국들의 공통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이것들이 1, 2, 3위를 서로 뒤바꿔가면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10세기고 뭐 신토불이라 해서 먹는 음식들도 다 각자 조금씩 다를 거고 생활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모든 문명국들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거나 후진국을 제외한 문명국들은 전부 다 사망 1순위가 약간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암, 심혈관 질환, 당뇨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결국은 그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진보, 가공식품의 증가, 패스트푸드의 첨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습관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 문제는 점점 더 증가되고 사망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점점 더 증가되게 되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생활습관병으로 생긴 병들은 문제는 현대의학 자체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수치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수치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을 시키고 생활습관병을 관리해야 된다고 평생 약을 먹게 만들지만 결국은 이건 병을 치료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치를 일시적으로 조절을 해줄 뿐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약을 먹고 본인이 스스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된다는 데까지 병원에서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약을 먹고 마음대로 또 나가서 또 먹고 엉망으로 생활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 당뇨였던 분이 혈압이 생기고 혈압이 생겼던 분이 심장질환이 생기고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고 이런 식의 악순환의 카테고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뭐 노인분들 붙잡고 좀 약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기본이 열알이고 뭐 20알 이상씩 드시는 분들도 허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생활습관이 조절되지 않은 한에서는 끊임없이 약의 증가를 유발을 시키고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병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의학이 해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란 그럼 뭐냐? 치료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줘가지고 그 약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증상이나 수치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독을 한다면 해독은 내 몸에서 그런 수치의 변화를 유발을 시키거나 정상을 만들어낸 원인 인자들을 몰아내줌으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의 자연 회복력을 복원하게 해주는 것이 해독이다. 그래서 치료의 주체들을 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연 회복력. 그래서 환자의 자연 회복력을 내 몸 안의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의사를 맥시멈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시스템이 해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편 페이지. 그러면은 인체의 자연 회복력과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꼽는 게 배동력이에요. 배동력이라는 거는 이제 독소를 바깥으로 얼마나 잘 배출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땀, 호흡, 대변, 소변 이렇게 폐, 대장, 신장, 방광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력이라 그래서 심장의 순환력, 심장의 펌핑질을 해주는 펌핑질 능력이라든지 혈관의 탄성, 그 다음에 혈관의 저항력에 의해서 혈액 순환력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 정화력, 혈액을 정화시키는 능력은 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간에서 분비되는 해독 효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아니면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 이상의 어떤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넘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혈액이 오염이 되면서 전신이 오염되는 세포 조직이 독소가 쌓여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게 되고요. 결국은 혈액 정화력이 떨어지면은 혈액 순환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배동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아니면은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뭐 암세포라든지 염증세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복원력, 우리가 골수에서 건강한 세포들을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모든 세포들은 다시 재생이 되고 있잖아요. 한번 뭐 어릴 때 생긴 세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체의 자연 회복력과 항상성의 유지에 관여하는 요소를 이렇게 제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뉘어봤고, 해독은 이 5가지에 관여하는 배동력이라든지 혈액순환력, 혈액정화력, 면역력, 세포 복원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해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체의 자연 회복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독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협의의 정의는 위에서 이제 뭐 식물이나 동물에서 생성되는 유독성 물질이라든지 뭐 세균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병원성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광범위한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든 생체 화학 물질 혹은 조직에 스트레스나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건강에 해를 입힌다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독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은 독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인체의 자연 회복력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독소는 다시 분류를 해보면 외독소와 내독소로 유입 경로에 따라서, 그래서 외독소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뭐 먹거리라든지 화학약품, 생활용품, 생활습관, 공기오염, 외부 침입균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뭐 저희 한방에서도 외인, 내인, 뭐 불내외인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독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독소라는 거는 들어온 독소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내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와 독소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담음이나 어혈,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이제 내독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독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요소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밸런스나 호르몬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면역 밸런스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도 내독소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가 쭉 한번 적어놨는데요. 다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큰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먹거리의 변화의 문제가 이제 뭐 기름진 음식, 찬 음식, 식재료, 뭐 이렇게 화학 첨가물 이렇게 쭉 나오시는 이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특히 정제당의 섭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당뇨병이라든지 혈액순환장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인들도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약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약으로 인한 독성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생활용품. 우리가 피부로 흡수되는 이 생활용품들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독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뭐 운동은 안 하고 오래 앉아있고, 그죠? 뭐 냉난방.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추위나 더위에 대한 적응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자세가 안 좋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공기의 오염,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면역력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외독소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과 내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현대인들은 증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독 치료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최소화하고 인체로 들어온 외독소와 인체 내 내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면서 내 몸 안의 의사를 활성화시켜주자. 그래서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보내주는 것을 얼마나 잘 내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안에서 얼마나 잘 해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유입되는 독소는 얼마나 감소시켜줄 것인가, 그리고 독소의 해독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이나 효소,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 파트로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다들 뭐 이렇게 청호식, 청이장, 뭐 청일수, 청사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 빠진 거는 지금 이제 청사멸이 지금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면서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영양소와 찌꺼기로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풍부하냐, 독소가 풍부하냐 이것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소화 효소를 얼마나 낭비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 찌꺼기들은 이제 수용성 독소와 지용성 독소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수용성 독소도 지용성 독소도 일부는 혈액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찌꺼기 성분으로 남은 독소들은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장에서 정화를 거친 부분들 중에 제거되지 못한 독소들의 일부분은 다시 혈액으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면서 혈액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온 모든 독소들은 다시 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화를 거치게 되는데, 간을 통해서 정화를 거친 혈액은 다시 대장이나 신장을 통해서 대변이나 소변의 형태로 배출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배독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해독의 개념, 그리고 생리활성물질의 보충,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는 부분을 뒤로 넘어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해독 과정을 크게 배독 과정, 해독 과정, 그 다음에 채우기 과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독 과정, 배독 과정으로 먼저 가면은 이제 결국은 저희가 땀, 호흡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두고 저희가 청이장과 청일수를 봤을 때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방광해독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소변을 통한 신속한 독소의 배출인데 신장 방광 기능을 정상화시켜준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그 청일수 마시고 나면 밤에 특히 방광이 약한 여자분들이나 자궁 쪽이 약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소변을 못 참아서 하루에 3번, 4번을 깨야 될 정도로 소변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단 안 하셔도 계속 드시면은 일주에서 거의 대부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방광 기능이 돌아오면서 소변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리고 부종이 많은 분들도 붓기가 빠져나가면서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세요. 근데 빠져나갈 것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계속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저절로 방광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붓기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빨리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빨리 분해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신장으로 끌고 와서 방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우리가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맥주 같은 거 양방에서는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청일수를 이제 기본량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마시게 해서 이제 소변의 배출을 급속도로 늘려서 이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소변 분리라든지 요실금 증상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청일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을 통한 신속한 독소의 배출인데, 청이장이 변비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이다. 장내 부패를 방지시켜주고 장내 정상 발효나 배변을 촉진시켜준다.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고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영양의 분해 및 흡수를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변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 제가 설사가 있어도 청이장을 드리고 변비가 있어도 청이장을 드려요. 설사도 낫게 하고 변비도 낫게 하는 약은 변비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제를 원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은 설사하는 분은 변이 굳어지고 변비가 있던 분들은 변이 물러져요. 그리고 청이장을 쓰다가 중간에 설사가 극심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멈추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가면은 이게 다 나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한창 김장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독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분은 한 끼를 밥을 드셨어요. 2끼 대체식을 하시고 자기가 직장을 다녀서 한 끼는 자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이제 김장을 해서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들고 오니까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김치를. 밥을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이제 김장김치가 또 좀 맛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나니까 한 2, 3일을 그렇게 좀 달아서 계속 김치만 먹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김치는 이제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자제를 안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장을 다 비워놨는데 고춧가루가 이제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과민 반응이 온 거예요. 그냥 물설사를 10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물설사를 10몇 번을 하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제가 원래는 한 포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했는데 한 포씩 아침 저녁으로 드셨는데 변이 안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제가 딱 이제 오다를 주기를 이분한테 이제 그 청이장 복용법을 바꿨어요. 2포씩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딱 그 말하고 그 다음날 물설사를 10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자기가 김치를 많이 먹거든. 고춧가루 든 거 일체 드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청이장 줄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드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다시 주세요. 변의 상태가 어떤지. 근데 그날 10번 설사하시고 그 다음날 한 5번 정도 설사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청이장을 먹고 있으면 내 몸에 안 좋은 어떤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얘가 이걸 쌓는 게 아니고 내보내기 위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이장을 2포씩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거기서 장 때문에 이런 거 싶어가지고 물러서 버리면 결국은 장 탓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건 빠져나가거나 멈추는 설사거든요. 그래서 장을 줄이죠. 근데 원래 또 이분이 설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잘하는 편인데 시원하게 변을 못 보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간 케이스가 있었고요. 어쨌든 청이장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있는 분들이 바로 설사가 멎지 않고 설사가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뭐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복부 팽만감, 이제 하복부 비만, 뭐 비만 체질의 개선 이런 것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의 하복부 비만에는 청이장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복부 비만이 많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2파트가 해독 과정이었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체내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독을 시켜줄 것이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독을 시켜주는 부분을 이제 여기 보면은 위소장 해독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의 해독, 그 다음에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의 어떤 집중 해독, 요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청사멸, 청사심, 그 다음에 이제 청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청칠이까지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만성적으로 원체 안 좋은 것들을 오래 먹거나 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 장애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장 장애를 호소하거나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칠이 같은 경우에도 청일수만 마셔도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속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칠이를 같이 이제 처방을 하시는 게 위소장 대장 기능이 많이 망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줬는데 그 다음날 속쓰리다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좀 개선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칠이를 같이 처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청사멸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의 어떤 집중 해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사멸을 쓸 때 조금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부담이 됐을 때는 이제 계속 오히려 걸지 않아야 될 컴플레인까지 자꾸 걸고 오게 되고, 뭐 소소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본인이 돈이 부담이 되니까 자꾸 이제 말을 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막 안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땐 저 같은 경우에 청사멸을 조금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청사심도 조금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성 비만이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0대, 60대 이렇게 화병 계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쓰게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성 독소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독으로 또 청사심을 응용하게 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고요. 네. 그 다음 청오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효소 단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단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굶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대체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은 밥을 먹고 있다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신은 밥을 먹고 있다라고 주입을 시킬 때 어떻게 저는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여기 앞에 도표로 갔을 때 음식이 결국은 영양소와 찌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당신이 음식을 그대로 먹게 되면은 영양소도 먹고 있지만 독소도 먹고 있다. 결국은
자, 음식이 이만큼을 당신이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영양소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밖에서 다 분해를 시키고 내 몸에서 필요한 이것만 해서 먹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청오식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굳이 양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양이 많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드러내면 그러면 청오식은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먹던 사람이 이만큼만 먹어도 당신은 당신 몸에 필요한 모든 생리활성 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까지도 일정 성분은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밥을 먹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굶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선식이랑 생식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식이랑 생식이랑 먹으면 대부분은 찌꺼기가 있어요. 변을 본다는 얘기죠. 얘는 찌꺼기가 없어요. 다 없앴잖아요, 밖에서. 밖에서 다 없앴으니까 청오식을 먹으면 별로 찌꺼기 변을 안 본다는 얘기인 거죠. 청오식을 새끼를 대체식을 하게 되면은 대변을 안 보게 되는데 대변을 안 보게 되는 이유는 저기서 절로 내려가야 될 거 이미 우리가 밖에서 다 없앴기 때문에 굳이 대변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은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변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끼 대체식을 할 때 변이 안 나와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한 일주일 변을 안 봤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내지는 한 보름쯤 있다가 엄청난 양의 변을 보거나 검은 변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장 깊숙이 있었던 숙변이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양은 많지 않은, 많은 양을 보는 분도 있고, 양은 많지 않은데 색깔이 굉장히 검은 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오식은 단순하게 밥 대용이 아니다. 또 이제 청오식이 가지고 저도 이제 청오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대체식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대체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2대체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3대체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2대체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돈도 줄일 겸 다이어트도 좀 더 잘 될 겸 청오식을 한 번만 먹고 그냥 밥은 한 끼 먹고 이렇게 해서 2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청오식을 2번 먹고 밥을 한 번 먹은 것보다 살이 더 안 빠져요. 더 잘 빠질 것 같잖아요. 더 잘 안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사를 시켜야 되는데 대사에 쓰이는 재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먹은 게 적은 거는 둘째치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사 효소가 많고 대사 기능이 좋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몸이 망가지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먹어도 살이 더 안 빠져요. 그래서 단식 많이 하시거나 다이어트 자주 하신 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대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청오식을 예를 들어서 2끼를 먹는다, 3끼를 먹는다, 한 끼를 먹는다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원재료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만큼 찌꺼기를 밖에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찌꺼기는 다 없애고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휴식이 되면서 기능이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오식 같은 경우에는 비만 환자뿐만이 아니라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그 다음에 소화나 허약한 사람들의 영양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청오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쓰면 쓸수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청취리는 이제 위나 소장, 대장 이런 쪽에서의 염증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청취리가 대금험자 처방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숙취 있으신 분들 되게 숙취 잘 없어져요. 특히 술 마시기 전에 이거 드시면 술도 잘 안 취하고 그 다음날 숙취 제거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비우기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채울 거를 채워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오식은 해독 과정이기도 하지만 채우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들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이제 제가 6번, 8번, 9번, 그 다음에 이제 셀 밸런스까지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소모성,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장기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해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체력에서 이제 어떤 뭔가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고, 이분들 질환 자체가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기 손상이 대부분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장 보혈이라든지 건의소화, 신경쇠약을 개선에 의미가 있는 청육행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해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해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요법으로 채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육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강한 보법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삼녹용을 발효시킨 청팔보라든지 이제 면역 정강 물질을 이제 그 발효시킨 청구력이라든지 이제 뭐를 하신 건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심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화분이라든지 버섯류를 발효시킨 청구력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용량을 더 올려가지고 쓰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도 이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근육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역시나 만성 난치성 대사성 질환에 같이 써주면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지금 풀어오면서 그 해독은 결국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뭐 한의원에 가장 많이 오는 환자들이 이제 통증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거는 굳이 나쁘다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몸이 이러이러하다. 오늘 환자분이 그런 걸 물으시대. 어젯밤에 제가 갑자기 땀이 났는데, 근데 저는 원래 밤에 땀을 안 흘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땀이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땀이 날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았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느끼는 느낌이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몸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할 때 땀을 흘리고 나면 사람이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헛땀을 흘렸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몸이 찌뿌드덩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가장 정직한 신호가 통증이다. 근데 이 통증을 우리는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증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무시를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만성화된 통증으로 바뀌고, 만성화된 통증은 극렬하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또 않아요. 문제는. 그리고 자기는 많이 안 아픈데 왜 이렇게 안 나아요? 오히려 한의원에 오면 컴플레인 많이 하고 잘 안 낫는 통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찌든 독소들이 굉장히 몸에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자각하는 것들을 좀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게,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자꾸 이제 포커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진료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통증이라는 게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분들 사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온갖 진통제나 뭐 소염제, 뭐 온갖 거 다 스테로이드제 다 처방을 해주시면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해독의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인체 내 누적된 독소에 의해서 뭐 혈류순환이라든지 수분대사 이런 것들 장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뭐 건강염려증이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독소. 근데 어떤 경우든 저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픈 게 안 아프냐? 실제로 다 아프고 그것들이 결국은 큰 병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깨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몸이 불편하게 느끼면 그건 당연히 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방치하게 되면은 점차 큰 질병으로 이완이 되든지 만성화되면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뭐 저기 최담 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수치상 이상은 있는데 별 자각 증상이나 통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철저하게 자기 증상을 무시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면은 온갖 이상 다 있는데 자기는 술만 맨날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술 안 마시면은 아픈데 아프기 때문에 그분은 술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후에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개는 큰 병이 돼야지 이제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질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120에 80, 뭐 13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경기 고혈압, 뭐 14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고혈압 약 처방, 이게 이제 매뉴얼화돼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화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서양의학도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150 정도가 가도 약을 처방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농간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작업이나 로비가 들어가면서 혈당 수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140, 150 정도 올라갔을 때 150, 160이 올라가도 경계성 당뇨라고 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 지도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일정 기간을 줬는데 지금은 초기부터 무조건 약을 투여하게끔 매뉴얼화돼서 의사분들한테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약을 처방하시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질적인 반응으로 통계적인 수치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한 140 정도 돼요, 150 정도 돼요 하는데 본인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소에 아예 무시하고 사니까 몸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픈 게 원래 내가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사시는 분이거나 원래 자기가 그런 분인 거, 그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진맥을 하시거나 환자의 다른 부분들을 진찰을 하시면서 변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독 과정에서는 호전 반응으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호전된다고 이렇게 수치가 변하는 건지 아니면은 몸이 나빠져서 변하는 건지 이거를 사실 제일 구분하기가 힘든데 아까 그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환자가 어떻게 자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제 말기암 환자분이 한 분이 있으신데 지금 진단받으신 지는 한 4개월 반 정도 됐어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져 있어요. 그 항암 치료도 전혀 안 하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끝냈는데 이제 결국은 전신으로 번져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 이제 해독 치료랑 이제 다른 이제 뭐 자연요법 몇 가지를 이제 복합 치료를 하시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요새는 전화 좀 들어요. 처음에 진짜 전화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피 검사를 계속 수시로 하니까 뭐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됐는데 무슨 수치가 어떻게 됐는데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그분은 자기 불안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는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지금 당신이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뭐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호흡이 곤란하고 골반에 통증이 있고 뭐 어깨랑 목이 그 통증에 대해서만 저는 계속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요만큼 좋아졌고 요거는 요만큼 좋아졌고 몸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컨디션은 몇 프로 정도가 좋아지는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지금 하는 대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각 증상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다 소실이 된 상태고 굉장히 건강해져서 있으세요. 근데 이제는 두려우니까 펫을 찍으러 안 갈라 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이렇게 좋은데 괜히 사진 보고 내 또 불안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랑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독요법적 관점에서 통증을 본다면은 결국은 독소로 인해 가지고 몸의 자연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통증이 왜 나타나는지에 관한 관점은 전혀 없는 거야. 통증은 무찔러야 될 적이다 이렇게 규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니까 통증이 왜 생겼는지는 그대로 두고 얘만 무조건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프게 하는 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독요법적 관점에서는 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자연 회복력을 복원시키자 하는 게 해독요법적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 자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당연히 무릎이 많이 아프면 아파서 좀 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병원 가서 뭐 뼈주사 맞고 뭐 맞고 더 움직이면 그 사람의 퇴행성 관절염은 더 빠른 속도로 우선은 덜 아프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증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체내 독소나 신진대사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해독요법적 관점이고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자기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어떤 자기 몸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기가 다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증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해독요법적 관점이라면은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오타네요.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줘버린다든지, 뭐, 수술을 해버린다든지, 혹이 생겼다면 뭐, 그거 제거해버린다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외부적인 외상에 의해서 뭐, 골절이 됐다든지, 뭐가 심하게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안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가 생겼다, 길이 막혔다, 혹이 생겼다 했을 때는, 단순하게 혹을 없애거나 막힌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요법들을 시행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전으로도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해독요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스스로 병을 관리하게 되고 자연 회복력이 살아나게 되니까 재발률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약이 약을 계속 먹게 만들고, 그죠? 점점 약을 먹는 게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의 카테고리가 뭐 비익빈 보익부 현상처럼 이제 유발시키는 게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의 치료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제가 지금 땀이랑 호흡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넘어갈게요. 뒤에 제가, 왜냐하면 땀이랑 호흡을 제가 적은 거는 아까 앞에서 정의당 청일수 하면서 그 배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호전 반응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호전 반응이라고, 언어를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좋아지려고 오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명현 반응 이러면 이거 부작용을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호전 반응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것들이 이제 쭉 뭐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쭉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몇 장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환자분들한테 호전 반응을 이제 그 나타내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하는데 호전 반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0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당신이 한 가지가 올 수도 있고 5가지가 올 수도 있고 10가지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 몸에 쌓인 독소라든지 당신 몸이 나빠진 부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는 것들 중에 하나 두통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통이 오는 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혈액이 진해져서 올 수 있습니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안에서 세포 사이사이에 끼었던 독소들이 혈액 속으로 넘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일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부종은 빼내버리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교차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분 공급을 조금 더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포도당 저장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게 나른함, 허기짐, 어지러움증 요 3가지가 환자분들이 대체식을 하다가 가장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른함, 허기짐, 어지러움증 요 3가지가 오면 환자분들이 이거 나 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굶어서 나는 몸에 기운이 없어요. 굶어서 지금 허기가 져서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은 나 이거 지금 뭔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증상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독소 처리 과정에서 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기짐을 정말 못 참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방을 해요. 따로 처방을 하거나 계속 침을 맞으러 오게 하거나 어쨌든 못 오는 분들은 처방을 하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오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저희 실장님이나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욕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한약 처방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처방들을 저 같은 경우에 드려요. 며칠분만 드리고 본인의 의지 안 되면 지금 먹고 가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안 드세요. 그렇게 제가 뭔가 미안하게 거리가 있잖아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냥 지금 무조건 굶기만 해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먹고 안 굶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일을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하고요. 정말 못 참아내세요. 그러면 3일 먹고 한 달도 먹어요. 어떤 분은 하나만 더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들으시는 분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나 비슷한 원인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여기서 제가 잠깐 목표하게 다 들어가면 부담은 많이 제한이 되는 편이에요. 부담을 제한해야 하지만 원장이라든지 다가온 애가 원하기 때문에 성호식이 가지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 라이거 세포라든지 이런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공급이 우리 몸들이 그거를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걸 느끼는데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뭐냐면요. 노동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걸려요. 환자분들 중에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근육에서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종류인데 곁들여서 탄수화물을 살짝 좀 돌아가더라도 공급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른함이라든지 허기를 몸만 굉장히 피곤하다 손가락 하나 딱 휘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먹어가지고 영양 불足현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거 식으면 이 증상이 사라져요. 그거 봐라 내가 안 먹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서 그런 게 굉장히 슬로우해지면서 이래던 혈액이 다시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충분히 하시면 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혈압이 있어서 해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정말 해독을 많이 한다는 경우 세대씩 길고 가거나 짜져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쪽 많이. 자, 그다음에 이제 환자에 따라서 면역보다 복합형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기장 양을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만 드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앞에 정가정을 안 빠지는 분들이 안에서 더 안에서 밀렸던 것들이 빠져나왔다고 걸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기장 복용량을 늘리면서 장마사를 가도록 아니면 활동량을 좀 늘리고 아까 여기 날에 오던 공이 오셔서 제가 잠깐 3대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채식 끝나고 우리 일반 해독 넘어가게 될 경우에 환자분 장 상태가 완전히 음식을 너무 땡겨서 드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까 문의하시면 하루 만에 2kg, 3kg가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 이제 2, 3일에 아까 말씀드린 분들 변을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불어나요. 그러면 깨날 안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몸무게에 걱정스러운 분들은 제 경험상으로 갑자기 많이 붓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 부종, 꿀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살이 빠지던 분들이 지원하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활동량을 줄이거나 이런 분들도 잘 빠지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물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 결국 세포 안 때문에 그 위산과 독소를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 등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안 오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시면서 구체가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증상들 위나 독소가 많거나 수전이 있거나 그런 더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거품을 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품이 이 증상들은 크게 많이 풀리는 분들은 아니라 나오면 그냥 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혹 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그래서 이제 이런 하냐 이제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위장병이 있다든지 양약을 넣고 있다든지 위장관 통화가 너무 우리가 환보화 이렇게 보잖아요. 뇌도가랑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시간에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소금이 고도가 3대 채식을 하시는 분들 원래 뭐잘 먹거든요. 아예 아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 그다음에 나름 노를 해들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에기스, 무슨 에기스, 뭐 붕어 에기스, 뭐 호박 에기스, 온갖 에기스를 다 에기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 해서 먹어도 되지.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자기 건에 체질을 안 알려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한번 그렇게 자기 몸에 안 맞는 거를 온갖 거 다 섞어서 먹을 때는 다 그냥 먹어요. 늘 소화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워지면서 이제 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몸에 안 맞는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성의 생리주기 생리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얇은 가려움이 좀 심해지면 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뒤집어지면 피부가 진짜 심한 분들은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조금씩은 알레르기 요인이 있는 분들 대부분 아니면 평소에 뭐 좀 잘 먹으면 한 번씩 가려워라 이런 분들이거든요. 웬만하면 그걸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것들이 웬만하면 그냥 환자가 도움을 받는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인데 병원에 보면 무서워요. 약 잘못 먹어서 생긴 그래서 환자들이 해독을 그래서 병원까지 그래요. 그러면 약국에서 받는 항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못 참을 때 하나씩만 드세요. 그래서 정말 독하게 참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사람 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 환자분들이 그 해독이 사실 싸진 않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본인이 이걸 알게 되면은 얼굴가 뒤집어진다. 근데 난 오늘 시간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수험생들과 떨려라고 수업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해보기가 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저 먼저 설명을 나오는 거를 조금 느리 만들자.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는 점수 보시고 도가 나오는 그 경로를 좀 네 대신에 나오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오라 뭐 장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최대한 자기가 절대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칼슘 상태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칼슘 상태를 필요해 한 정도들이 근데 나도 너무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칼슘 상승이 아니죠. 너무 몸이 가벼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런 분들은 칼슘 작은 세포의 자가분해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UCPD 수치가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세포의 UCPD가 수치가 안 올라가냐 역시나 올라 그러면은 세포 복원에 달려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가슴 동등, 그 다음에 제가 건강이 빨리, 그 다음에 피부가 뭐 빅단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울과 탈모, 혈사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지금 다 넘어가고요.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활성산소 우리 인성물질들 중에 같이 정리를 했는데 요 부분 일단은 체험대로 넘어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인데 해당도 환자분 통신을 하면 가장 장점 중에 하나 내지는 간이 안 좋대 한약물하면 바로 거부감. 근데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이제 투석하는 분들한테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를 드시게 하실 때 조금 복용 그러니까 세포를 1.5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뭐 500리터나 그거를 약 드실 때 그냥 그 물로 그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필요한 물량만 안 들어가 드시게 하시면은 그게 가장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뭐 추석 시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 맞춰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진행을 하셨던 시식을 그 복용 후에 성능 굉장히 회복되는 거를 아니면 성격 굉장히 회복을 느끼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물이 나면서 메스 꼬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가 오신 게 있어요. 원래 신앙염을 저기 작전을 했었대요. 그리고 소고기를 저녁 드시고 그날은 뭐 별다른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 가고 이제 그게 관련된 질환은 말짱한 거죠. 아무 병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 났는데 먹었는데 양념
한 3일, 4일이 지나서 한약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약을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한 1,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해독요법하고 그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조세방치를 600가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지만데도 근데 그 고지혈증을 또 안 드잖아요. 검사 결과 이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해독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네, 이분이 저기 시간 이상은 알레르기 이걸로 약을 유효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유효를 하는 건데 첫날 약 먹고 두세 날 더 심해지고 세날 뭐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집어버리고 근데 자기는 미용을 해야 되는데 미용사니까 그 피부 준비하잖아요. 사실은 막 못하게 다 올라 많이 걸리는 환자분인데 다행히 이해를 안 하셨어요. 이분 같은 그걸 보고 갔어요. 정 못 하실 안 되셔서 한두 번밖에 안 되셨는데 이분이 양약을 중단하고요. 그냥 폼에 올라거든요. 그 다음에 가를 그 다음에 콧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폐 쪽은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폐암 몇년 뒤에 자기도 완전 놀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환경 흡입되는 그 염색약 파마약을 진동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벌써 64년생이니까 해보잖아요. 미장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흡입된 독소, 호흡기로 흡입되면서 그렇게 심하게 늘 아프셨는데 안 죽는다고 하셔서 3대 채식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2대 채식 하시면 어쨌든 그래서 2대 채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래서 거의 다 세상이 이분 같은 경우 얘기를 할게요.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알려주시고 사업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절대하는 사람 뭘 해야 되는 자리도 많아서 는 밥을 먹으면 이거를 못한다고 하셔서 2대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혈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당뇨도 심한 이분이 작년 전후를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당뇨약을 많이 하셨어요. 당뇨약은 많이 하고 당뇨는 안전해요. 근데 아직까지 있는 게 뭐냐면 혈압이 아직 안 돼요. 왜 그런지 이분이 해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사이에 좀 도움을 해서 육을 하고 오면서 오히려 해외도 나가고 계속 일을 하다가 하기는 하셔요. 근데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전 마구잡이를 먹고 해도 당뇨약을 안 먹는 당뇨가 안 올라가는 게 자기 너무 신기하다고. 이 사람이 혈압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포가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다가 아닌가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당뇨약을 안 먹고 혈압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혈압 좀 먹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전체로 다 하셔라. 근데 이 친구 아니에요. 65kg 정도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살리는 거고 비만 들어라는 지역에 살다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약조목이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뭐가 막 늦는 느낌이 들면 잠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기억이 살짝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진행이 종교가 있으셔서 늘 하셨는데 40몇 년을 외우고 기억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독을 하시고 그게 다 사라지셨어요. 일단은 제가 시간에서 좀 잘라서 말씀드렸고요. 좀 지연되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웹에서 올라오셨거든요. 내려가 첫 때문에 굉장히 사실 오늘 전해드릴 중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도 확실하도요. 이 내용 좀 부분을 원장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설명을 주셔가지고 사실은요. 네.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럼
그걸 못 지키는 분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했는데 뭐 이거 안 먹어도 내가 임의로 자기가 이렇게 바꾸고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음식 섭취를 마음대로 바꿨다. 이제 다시 나빠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강한 헬스소 검사까지 하실 수 있는 헬스소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끌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요법 자체를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면선이라든지 식기는 그거는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원인 물질이 제공되기 때문에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신이 병을 만든 것이 다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입원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아시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특히 궁금하신 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게 페이를 이번에 소개해 주신 거는 다 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이것만 이게 처음이랑 같이 들어갈 때 아직 저도 예치가 잘 안 되었을 때 처방하실 때 한약 검사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한약이 같이 곤란한 게 가격이 너무 높고요. 한 처방 거의 2가격이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 찾아보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궁금하고 했는데 저희 여기 학회에서 나온 식단이긴 있는데 그건지 아니면 또 개발해서 쓰시는 게 자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몇 가지 되시는 먼저 설명드리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섞어드려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환자분들 그게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반 처방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생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이 사람한테 체질에 맞는 약을 먹어야지. 하루에 한 번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정말 효용이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한약을 써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전부 가설을 해드리죠. 그건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걱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쓰는 것 중에 제가 자전 응급되면 상담이라든지 힘을 뺀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연결이 되면 정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도 자리에 한약을 넣고 이렇게 그런 노하우 네. 대부분은 처음만 복용 그렇게 하라고요. 기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가 그렇게 찌꺼기가 생성된 시스템이 아니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변비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3일에서 1일 상태를 체크를 해요. 대변 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변의 상태가 정상변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정상변이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거나 오히려 포만감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지만 이제 비용 차원에서 시간에 좀 많이 먹겠다가 모자라는 걸 다시 받아가세요 하면 본인의 몸이 그래 약을 받아가는 한대인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비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면 나중에 약을 더 받아요. 네. 시간을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쓰는 편이 근데 기본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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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우 과정을 강화시키면은 조금 빠지긴 하는데 3대 채식 그러니까 3대 채식을 하지 아니면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게 피부 표면적으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얘가 혈액적으로 빠지려고 한다든지 굳이 혈액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소변을 가야 될 이유는 우리 몸은 자기한테 가장 효용이 있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서 말씀드린 미용실 부분 같은 경우는 피부로 흡입이 됩니다만 그럼 피부로 흡입이 된 건 피부 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통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청기장을 충분히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청기장을 충분히
당에서의 비판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다고 이번에 자연 소멸제가 기다리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아까 말한 과정을 조금 슬로우하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 씨가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